자, 이어서 계속합니다.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병영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병영허가 결정에 우울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셨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먼저 보십시오. 이 조문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바뀐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바뀐 경우이고,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런 경우를 재배당 사유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과 예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상 합의부가 차고 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해서는 안 되고 공소장 변경허가 결정에 우울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실체 심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할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지 예규에도 없는 사유로 합의부 마음대로 사건을 넘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013도 1658 판결로 정리해 두십시오. 자,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 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서 걸리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답은 O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 상태는 원진술자가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는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는 전문법칙과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라는 원칙을 깨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정도, 그러니까 개연성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 신문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비로소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도만 3,406 판결의 표현을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특신상태 문제가 나오면 이 문장이 정답 근거로 그대로 등장합니다. 2번 지문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정답은 O입니다. 여기서 학생분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도 하고 조서도 작성하니까 사법경찰관이 만든 조서처럼 제312조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보지 않습니다. 사법경찰직무법의 관세공무원은 명시되어 있지만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세범칙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이지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압수수색 권한이 있고 신문권이 있어서 수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은 여전히 행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수사기관 조서가 아니라 일반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같은 취급을 받고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가 적용됩니다.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 이 두 요건을 다 갖춰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2도 8008 124 판결로 정리해 두십시오.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단하셨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대법원은 이 서류를 제315조의 당연 증거능력 서류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312조나 제313조의 조서 또는 서류에 해당하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공조라는 공적 절차를 거쳐 법원이 지명한 검사가 작성했다는 점, 그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신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314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조서 자체가 국내 수사기관이 아니라
외국 법원의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오히려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97도 1351 판결입니다. 지문부터 읽겠습니다.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형사조정위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제313조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X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이 본 것은 작성 주체가 아니라 작성 상황입니다. 형사조정은 이미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겉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조정위원이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사 과정 밖에서 독립적으로 작성된 서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13조 제1항의 요건조차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312조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아니고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조문으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2024도 11314 판결 최신 판례이니 꼭 챙겨두십시오. 자, 갑니다.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 행위로 통고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과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통고 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 행위와 공무집행 방해, 공소 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 방해, 공소 사실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붙어 있고 같은 시비에서 출발했으니까 하나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X입니다. 판례는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수단과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운 행위와 흉기를 휴대해서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소란이라는 범칙 행위의 통상적인 진행 과정에서 흉기 휴대나 공무집행방해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결국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고 곧바로 동일성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행위의 수단, 태양, 보호법에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2012 도육 1612 판결입니다. 이번 지문 읽겠습니다. 포괄일제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은 O입니다. 기판력 논리를 두 단계로 나눠서 보십시오. 먼저 포괄일죄의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은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전부에 미칩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까 그중 한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죄에도 당연히 미칩니다. 두 원칙을 합치면은 포괄일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라면은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그대로 미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개의 기판력 법리를 순서대로 적용하는 문제라는 점 이 구조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023년 6월 29일 선고 2020 도3705 판결입니다. 자, 지문 보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제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제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판단하셨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앞에 7번 문항과 대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앞 문항은 상상적 경합이라서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였고 이 문항은 실체적 경합이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횡령한 돈으로 배임증제까지 이어졌으니
하나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위와 행위의 태양 그리고 보호법익이 서로 다른 별개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행위이고, 배임증제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자금을 빼돌린 횡령 행위와 그 돈의 일부를 청탁 명목으로 건넨 배임증자의 행위는 범위도 다르고 보호법익도 다릅니다. 그래서 횡령에 대한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제 부분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2009도만 3463 판결로 정리해 두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 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O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규율을 어겼다고 벌점을 받고 근신 처분을 받는 것과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것과 그 행위가 동시에 범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벌점은 학교라는 공동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입니다. 판례도 같은 논리입니다. 형집행법상의 징벌은 수용자의 교도소 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일 뿐이고, 형사 책임과는 목적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도 3008-174 판결입니다. 이번 지문입니다.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항소심 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 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사후심입니다. 원심까지 나온 소송 자료만 가지고 원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권조사나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새로 생긴 사실이나 증거를 상고이유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명확합니다.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심 구조상 원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사정을 반영해서 다시 심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둔 것입니다. 2009도 4894 판결입니다. 지문부터 읽겠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 판결을 파기 후 재판하는 항소심 판결에 고유한 법령 적용에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 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상고심의 직권심판권과 항소심의 직권심판권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두 단계로 작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제대로 다투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사실요인이나 법령 위반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차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그 항소심 판결 자체에도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심의 위법을 놓치고 그냥 항소를 기각해버렸다거나 파기 재판을 하면서 그 항소심 판결 고유의 법령 적용 위법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고심이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급심의 잘못을 상급심이 단계적으로 걸러내는 구조,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2017도만 6593 판결입니다. 자, 이번 지문 보겠습니다. 항소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자, 방금 11번 문항에서 상고심과 항소심의 직권심판권이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는 통로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만 상고 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를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인이 항소 이유로 다투지도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은 사항이라면 애초에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이제 와서 상고 이유로 새롭게 들고 오는 것은 상고심을 사실상 제2의 항소심처럼 만드는 것이고, 이는 상고심을 사후심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구조의 정면으로 반합니다. 상고 이유 제한 법리는 결국 사후심 구조가 낳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해 두십시오. 2017도만 6593 판결입니다. 자, 갑니다.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 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 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형이 갑자기 높아졌으니까 자, 이번에는 뭐든 다투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X입니다. 바로 앞에 12번 문항에서 본 상고 이유 제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애초에 항소를 하지 않았거나 양형부당만으로 항소했기 때문에 체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같은 사항은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다투지도 않았던 사항을 이제 와서 상고 이유로 새로 꺼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런 상고 이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상고 이유 제한 법리 자체를 뒤집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이 함정입니다. 2017도만 6593 판결입니다. 자, 이번 지문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맹자 가여지우다면 그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이지 법원의 의무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1심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놓치고 통상 절차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구히 무효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 절차 전체가 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아무 말이나 한마디 하면은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관련 규칙에 준해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효냐 치유 불가냐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2도 1225, 2012도만 3896 판결입니다. 자, 매 짧게 갑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 13조가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간이 공판 절차 규정, 즉 제286조 1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증거를 직접 보고 듣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절차이기 때문에 자백을 이유로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조문 하나로 끝나는 문제이니 제4 13조라는 근거만 정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에 지문 읽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처리 폐료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십시오.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나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된 이상 중간에 죄명이 바뀌어서 형식적으로 대상 사건 요건을 벗어났다고 해서 절차를 다시 통상 절차로 되돌리는 것은 오히려 소송 경제와 배심원의 안정적 참여를 해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계속 진행이지 진행 불가가 아닙니다. 지문의 결론이 정반대로 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만 정확히 잡으시면 좀 됩니다. 이번 지문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앞부분은 맞는 말인데 뒷부분에서 걸립니다. 정답은 X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7일이 지나면은 아예 신청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이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훈시적인 성격이지 그 이후의 신청을 절대적으로 막는 제척기간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청우모 1032 결정입니다. 자, 짧은 지문입니다. 재심 청구 사건에서도 증거보전 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아직 공판이 열리기 전 증거가 없어지거나 변질될 위험이 있을 때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심 청구 사건은 이미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공판 절차의 개시 이전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항소심이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는 물론 재심 청구 사건에서도 증거 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증거 보전은 어디까지나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점, 이 한 줄로 기억해 두십시오. 8355 결정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증거보전 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5조를 보십시오. 증거보전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 등에 대해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그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피의자가 명확히 열거되어만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애초에 피의자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정작 그 결과물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법은 검사와 피고인만이 아니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까지 판사의 허가를 조건으로 열람 등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문은 이 조문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번 지문 보겠습니다.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필요적 공범이니까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한 증거 보전에서 증인으로 나설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서로가 서로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 필요적 공범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공동 피고인이라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공동 피고인과 증인이라는 지위가 소송법상 별개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눈여겨보십시오. 86도 1646 판결입니다. 자, 지문 읽겠습니다.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에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 능력을 취득한다. 앞부분까지는 맞는데 마지막에서 뒤집힙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면 이것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참여권이라는 핵심적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이의신청까지 했다면 이 증인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문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증인이 나중에 법정에 나와서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고 해서 다시 증거 능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성립은 조서 작성 자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고 애초에 참여권이 박탈된 채로 이루어진 증인신문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치유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차의 하자와 진정 성립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91도의 1337 판결입니다. 자, 이번 지문 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 서류 열람 등사 거부 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그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검사는 법원에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은 옵니다. 자, 법원이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거부 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이상 이는 단순한 소송 지휘가 아니라 법치 국가와 권력 분립 원칙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검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이 결정을 다시 거부한다면 법원의 재판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이 되는 기록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별건으로 이미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이 어느 사건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 열람 등사가 필요한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결정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선고 2019 헌마 35 결정입니다. 마지막 지문입니다. 법원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 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앞부분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지문이 스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이고 제1항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여러 호로 나열되어 있는데 제3호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이고 제6호가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조문, 같은 절차 안에 나란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입증 취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 증거조사의 핵심이라서 공판 준비 절차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조문 자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공판 준비 절차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과 증거의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단계이고 입증 취지 정리는 바로 그 정리 작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23문항, 특신상태와 기판력, 국민참여재판, 증거보전까지 한 번에 훑었습니다. 조문 번호와 판례 사안을 짝지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